제16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에 맞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민생 파탄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며 더 힘찬 혁신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 결단이 당 내에서 수용되어 국민들께 희망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늘리기 노동정책을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정반대의 길을 포용적 성장으로 제시를 했으니 세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입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성장을 말합니다.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고용 안정,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소득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 같은 포용적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사전에는 없는 개념일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척결에 나섰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드디어 인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둘러보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포용적 성장의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여당이 특조위의 활동과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당 의원들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정부의 시나리오 문건대로 조직적으로 옥도박씨처럼 행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경악할 일입니다. 정말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이번 일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정치적 독립성은 특조위의 생명입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으로 특조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분명히 보장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월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의 박종철 열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기 선생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살수 테러의 진실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박종철 열사 공문치사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모의 물대포 실험 등 물대포의 살상력을 부인하느라 억지로 부리고 있습니다. 살상무기인 물대포가 야외 샤워기로 수입이 낮아졌습니다. 백남기 선생을 중태에 빠릿은 것이 살수대포가 아니라 강변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사건 때 탁침역하고 죽었다는 발표로 야만적인 국민사실을 은폐시켰던 일이 세상에 떠오릅니다. 마치 강기훈 유서대표 조작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백남기 씨가 의식불명에 빠진 것은 시위대 폭행 탓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살수테러 책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백시 구호에 나섰던 시민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들이대는 것이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입니다. 2015년판 박종철, 강기훈을 찾겠다는 망상,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무차별적 시위 검거 연풍도 정권의 폭력성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폭력 진압의 진실규명에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 이 자유경제를 앞세워서 인권정치를 도모하는 정경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홍정화 의원님의 공개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정경련은 20년 동안 500억 원의 돈을 자유경제원에 지원해왔습니다. 3년간 자유경제원의 총 수입 중에서 정경련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돈을 차지하는 비중이 98%. 경제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 알겠고 정치에서도 이들은 개입했습니다. 극우 논리를 전파해온 자유경제원을 정경련의 위장계열사로 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닌 듯한데, 자유경제원을 통해서 확인된 정경련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정경육착을 넘어서 문어발식 확장으로 한국 정치까지 직접 금권 정치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경제원이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을 반시장 세력으로 낙인찍고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협박뿐이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적대적 인수합병해서 국민을 재벌공화국 임금노예로 순치시키기 위한 세뇌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권 정치 체제를 통해서 경쟁력의 추락과 기업 실적의 악화를 치열한 내부 혁신 없이 특혜적 지원과 민주주의 부분의 일방적 희생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경련은 자유경제원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정치개혁입니다. 정경련은 자유경제원의 자금을 대면서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지원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지지하고 새누리당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련의 섣부른 정치 노릇 속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이제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쓰고 재벌이 특혜받기 좋은 나라로 저는 읽겠습니다. 우리 당은 재벌의 정치 노름을 꺾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 합의 3개월이 지나도록 남북회담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모임 같은 민간 교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거의 깜깜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반기문 사무총장 방북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뭄 속에 비예고 같은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방북 성사 시에 대화 분위기 조성과 긴장화 평화를 위한 돌파가 있을 것이라는 점 기대하고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가 되기도 기대합니다. 김정은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반 총장 측에서 오락가락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연수적인 태도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정부 여당 일색에 반연대 운운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세상만사를 대권 행보에만 연결시키는 무책임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방북으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북 포용 정책이 다시 실마리를 풀리기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반기문 총장의 개인적 방북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근에 대여 투쟁에 집중하면서 가급적 당의 통합을 위해서 당내 관련 발언을 자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 대표님의 언행을 접하고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제 밤을 뒤척이면서 나를 썼습니다. 제 심정을 7페이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또 고치고 몇 번을 고쳤습니다. 또 자구 수정도 했습니다. 순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요즘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당내에서는 공천권이나 요구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대표와 다른 의견을 낼 때마다 번번이 무시당하고 있는 처지에 저에게 무슨 기득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럴 바에는 제가 왜 최고위원이 되었을까 회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최고위원들의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는 두 종류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문 대표님께 아픈 말씀을 드리면 문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또 문 대표님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 문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항의 전화를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호남 출신 비주류 최고위원의 딜레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문재인 대표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최고위원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 지도부의 권한을 대표 혼자 이렇게 나눠먹기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회를 대표 혼자 마음대로 문 닫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상합니다. 대표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당의 대표로서 당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를 따르면 선한 사람이고 대표를 비판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께서는 강주에서 저를 흔들고 끊임없이 당을 분란의 상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분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저런 낡은 행태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광범위한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공천권을 요구하는 낡은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항상 혁신과 통합만을 강조하는 당대표가 사실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계파 수장이라고 해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표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안하신 문안박 지도치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법적으로도 선거 지도부가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데 왜 우리 당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박 시장이 상처받을 일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박 시장이 선거 지도부 참여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비단길을 깔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당을 만드는 길은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대표는 당은 당규에 명시된 정당 민주주의를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다시 막강한 계파의 힘으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밀어붙이는 상황은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표의 선한 기득권은 보호받아야 되고 최고위원들의 나쁜 기득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현명하게 결단하고 행동하신다면 저는 대표와 미래를 함께하는 동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당과 나라를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충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성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는 병남기 선생께서 사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제 빨간 우비 입은 시대의 백시 폭행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천일 공론할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면수심의 실상을 하면서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 라고 말한 괴벨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제발 인간의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국민들의 주장과 목소리는 오간되었고 연일 보수 언론에서 폭력적 시위를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립니다. 11월 14일 국민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는 시운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중단하라고 외쳤고 농민은 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어려운 사람들은 노점 단속을 중단해달라. 청년 학생들은 재벌 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달라.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폐기해달라. 인권운동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 그리고 자주 평화를 위한 사람들은 남북관계 개선, 모의사조치 해제, 민간 교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이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저지하자라고 주장했고,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람들은 의료 철도가스 물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는 못 들은 척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력 집회를 연일 낡은 렉돌처럼 틀어대고 있는 언론에게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국민 항복 시대를 열어서 모든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통쾌하고 화려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장들이 도쿄 도내에서 그의 역전극을 모처럼 답답해 있고 우울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후련함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쾌거를 응원하고 축하합니다. 이참에 우승까지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금 전에 주최국께서 몇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최고의 심정은 모든 최고위원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른바 친노와 비노 사이에 있는 딜레마를 갖고 있는 최고위원의 그 입장, 진퇴양난의 입장은 호남 출신이어서 주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최고위원들이 직면하고 당면한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것을 호남 출신이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안박 연대가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안박 연대에 대한 제안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고 또 피력 표현의 미숙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틀에서는 현재 우리 당이 맞닥뜨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대권 지지율을 합치면 그 어떤 새누리당 후보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당 최고의 자산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융합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면 안철수 대표의 확실함에 대해 성의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답을 먼저 내놓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으로 또 그 방안의 하나로서 안 대표가 제안한 당수권 비전위원회 구성의 대안의 기본 틀로서 문안박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혁신 안에 매우 핵심 제안인 당수권 비전위원회 구성은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매우 현명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적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문안박 연대의 틀을 당수권 비전위원회 구성의 틀로 만들어낸다면 문 대표님의 제안과 그리고 안 대표의 구상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운명이 풍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이게 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공멸뿐이다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문안박 연대가 어제 일본 심장부에서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어낸 외말 역전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4번 타자 이대호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문안박 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 4번 타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막강한 4번 타자의 역량과 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마케팅으로 테러 공안 정보화를 시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리아 난민 200명의 입국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대로 확인되지도 또 정제되지도 않은 IS 관련 첩보들까지 쏟아냈습니다. 물론 테러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 상황을 대비해서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께서 땀 흘려 훈련하고 또 경계태세를 갖추며 고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공론화되었던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결정했을 때 국민적 공론화가 있어야 됐고 발표가 공개 제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발표는 외교통상부 또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그중 행여나 테러 의심자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정보 수집을 통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국정원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국정원이 시리아 일반 난민 200명 입국 정보를 쥐고 있다가 지금과 같은 미묘한 시점에 전면에 나서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마치 전체가 테러 용의자인 듯한 그런 취지의 발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 공작적 행태이고 국정원의 교활한 정부 개입 실태입니다. 말 그대로 숨은 일꾼이어야 할 국정원이 자꾸 정치의 정면에 나설 때 우려되는 심각한 부작용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대선 여론 조작 개입에 이어서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원은 빈번하게 국내 정치면의 헤드라인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국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국정원이 정치면 헤드라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아마 이 정보기관은 세계에서 국가정보원이 세계 1등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만이 아마 세계적으로 정치면 헤드라인 기사를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서 범 여권이 프랑스 테러를 빌미로 해서 뒤숭숭한 전국을 만들고 국민들 사이에 근거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이른바 테러 마케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를 테러 모드형 신공안 정국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셈을 우리가 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은 양지에서 정치 공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국가정보원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국가정치 공작원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성하기 바랍니다. 이상.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MBC 인기 프로그램 복면가왕 폐지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복면 착용 금지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스키장에서도 스키 마스크를 쓰고 메르스나 독감이 퍼지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씁니다. 복면을 금지한다는 게 무슨 희귀한 주장입니까? IS의 극단적 이슬람주의도 아니고 귀를 의심케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집권 여당의 당대표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을 뒤집어 엎는 떼쟁이 법입니다. 이러다가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는 날에는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통행금지법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면을 썼다가 처벌받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이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모르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복면 금지를 운운하기 전에 이 추운 날씨에 왜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찻대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화 찬성 의견서와 서명용지 4만 부가 여의도 모초에서 출력이 되어서 한꺼번에 미리 준비된 트럭에 실려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대선 때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화 시국에서는 찬성 의견서 찻대기로 여론을 조작하고 도대체 정부 여당이 여론 조작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독재 시절처럼 선거라도 조작할 셈입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50년이나 되돌리려고 하니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께 낯이 서질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찻대기 의혹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명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5년 성차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에 11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캄보디아, 네팔은 물론 중동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낮은 수준이니 이게 웬 말입니까?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에 정말로 부끄러운 낙제점 성적표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수준, 정치적 권한, 건강과 기대 수명 등 4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부분은 125위로 2006년도 96위보다 무려 29위나 하락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정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 피크제로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에서 약자인 여성은 더욱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것이 여성들에게도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표심을 얻어서 당선된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여성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오영식 최고위원도 참석을 못하셨고 입장 발표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와 할머니가 아이를 몸으로 덮어서 쏟아지는 총탄을 막아낸 그 현장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인류들의 가슴에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릇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 지도자는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